1990년대 유럽 축구의 정점에서 흐리스토 스토이치코프는 단순한 발롱도르 수상자가 아니었다. 그는 분노와 자존심, 그리고 반항심 그 자체였다. 팬들은 바르셀로나를 정상으로 이끈 그의 골, 폭발적인 세리머니, 그리고 멈출 수 없던 왼발을 기억한다. 그러나 트로피와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결코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존재했다. 훈련장에서의 모욕적인 발언, 공개적인 굴욕, 그리고 라커룸 안에서 속삭여지던 배신의 기억들. 그 모든 것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뒤에도 그를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59세의 나이에 그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5명의 이름을 공개하려 한다. 그가 입을 열기로 한 이유는 스캔들을 원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침묵이 쌓인 끝에 나온 선택이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그의 커리어에서 패배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이 있었느냐고 묻자 스토이치코프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답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그는 오랫동안 결과로 모든 것을 증명하려 했고 분노와 자존심을 속으로 삼켜왔다. 그러나 이제 스포트라이트와 계약에서 멀어진 지금 그는 기억을 정리할 때가 왔다고 느낀다. 5명의 남자, 5개의 상처. 이것이 그의 리스트다. 5번 마우로 타소티. 마우로 타소티. 흐리스토 스토이치코프에게 마우로 타소티라는 이름은 단순한 이탈리아 국적의 수비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 이름은 언제나 그를 하나의 장면으로 되돌려 놓는다. 1994년 미국 월드컵. 축제가 되어야 할 경기의 한복판이었다. 페널티 지역 안의 혼란 속에서 심판의 시선을 피해 타소티는 스토이치코프의 얼굴을 팔꿈치로 강하게 가격했다. 그 순간 광대뼈는 부러졌고 피가 흘렀으며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스토이치코프는 훗날 그 장면을 이렇게 회상했다.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내 눈을 봤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를 가장 깊이 상처 입힌 것은 폭력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이었다. 즉각적인 퇴장도 없었고 경기 중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징계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내려졌다. 라커룸에서 거울 속 부어오른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깨달았다. 축구에서 정의는 항상 늦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그리고 늦게 찾아온 정의는 상처를 지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쉽게 용서하지 않게 되었다. 4번 요한 크루이프, 조한 크루이프.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 크루이프는 현대 축구의 스승이자 혁명가였다. 그러나 흐리스토 스토이치코프에게 그는 끝내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은 인물이었다. 처음 크루이프는 그를 바르셀로나로 데려온 사람이었고 그의 재능을 믿어준 지도자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는 점점 조용한 갈등으로 변해갔다. 스토이치코프는 자신이 지도받고 있다는 느낌보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훈련들을 기억한다. 그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길 때는 천재지만 지면 곧바로 문제가 된다. 몇 차례 결정적인 패배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크루이프의 비판은 더 이상 라커룸에 머물지 않고 언론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왔다. 자존심이 강한 스토이치코프에게 그것은 명백한 배신이었다. 공개적인 다툼은 없었다. 카메라 앞에서의 폭발도 없었다. 그러나 그 거리는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벌어졌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 축구에서는 당신을 만들어준 사람이 동시에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런 방식으로 깨진 신뢰는 결코 쉽게 용서되지 않는다. 3번 파비오 카펠로. 흐리스토 스토이치코프가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로마에서의 시간이 새로운 반전이 되리라 믿었다.
그러나 파비오 카펠로와의 만남은 곧 그 기대를 좌절로 바꾸어 놓았다. 카펠로는 철저한 통제와 규율, 엄격한 위계를 중시하는 감독이었다. 반면 스토이치코프는 본능과 감정으로 움직이는 선수였다. 두 사람의 축구 철학은 처음부터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훈련장에서 그는 자유를 느끼지 못했다. 작은 실수에도 냉정한 지적이 이어졌고 틀에서 벗어난 행동은 곧바로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스토이치코프의 기억에 따르면 그는 한번 이런 말을 들었다. 여긴 바르셀로나가 아니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공개적으로 그의 위상을 낮추는 선언처럼 들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됐다. 출전 시간은 줄어들었고 벤치에 머무는 날이 늘어났다. 그는 이것이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라고 느꼈다. 카펠로는 그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통제하려 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꺾으려는 시도 앞에서 스토이치코프의 마음에는 분노가 쌓여갔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2번 호마리우, 로마리오. 처음에는 공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두 명의 순수한 재능, 두 명의 개성적인 공격수, 그리고 라커룸보다 더 큰 자존심. 하지만 흐리스토 스토이치코프와 호마리오의 관계는 처음부터 불안정했다. 두 사람 모두 팀의 중심이 되길 원했고 팀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길 바랐다. 그런 두 개의 강한 자아가 한 그라운드에 서면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스토이치코프는 경기 중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순간들을 기억했다. 결정적인 위치에서 공이 오지 않았고 작은 실수 뒤에는 노골적인 불만의 제스처가 이어졌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와는 말이 필요 없었다. 눈빛만 봐도 충분했다. 호마리오 역시 규율과 헌신을 요구하는 태도를 공개적으로 경멸했다. 결국 긴장은 카메라가 없는 라커룸에서 폭발했다. 고함, 비난, 그리고 무거운 침묵. 공식적인 화해는 없었다. 스토이치코프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팀 내 갈등이 아니었다. 존중 없는 재능은 팀을 파괴할 수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존중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래 남는 원한이 자리 잡게 된다. 1번 펩 과르디올라. 펩 과르디올라. 흐리스토 스토이치코프에게 가장 깊은 상처로 남은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펩 과르디올라다. 그것은 폭력적인 사건이나 격렬한 말다툼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치명적인 조용하고 오래 지속된 갈등 때문이었다.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두던 시기,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던 균열이 라커룸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스토이치코프는 축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과르디올라는 그 변화의 상징처럼 보였다. 더 통제되고 더 계산적인 축구. 본능과 불꽃을 중시하던 그에게는 낯선 세계였다. 그는 주변에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는 불꽃을 원하지 않았다. 질서를 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실력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구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점 주변부로 밀려났다. 노골적인 모욕도 공개적인 충돌도 없었다. 대신 역할과 영향력이 서서히 사라졌다. 스토이치코프에게 그림자 속으로 밀려난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일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전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감정이 굳어졌다. 과르디올라는 그를 이긴 것이 아니었다.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었을 뿐이었다. 그 점이야말로 그가 끝내 용서하지 못한 이유였다. 리스트를 모두 말하고 난 뒤 흐리스토 스토이치코프의 얼굴에는 해방감이 없다. 승리도 복수도 아니다. 오직 오랫동안 함께 온 기억의 무게만이 남아있다. 5명의 인물, 서로 다른 이야기들.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였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배신당했고 축소되었으며 외면당했다는 감정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자신의 진실을 되찾았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축구라는 세계에서 아직도 얼마나 많은 진실이 미소와 트로피 뒤에 숨겨져 있는 걸까?